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바닷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닷물을 우리가 해수라고 하죠. 그러면 해수는 수자원 중에서 97% 이상을 차지하는 사용 목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해수의 pH는 약 8.2 정도로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다음은 해수는 약전해질로 염소이온의 농도가 약 35 ppm 정도이다. 라번에 해수의 주요 성분 농도비는 거의 일정하다. 자, 해수의 성질 중에서 틀린 것은 다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번에 약전의 질이 아니고 강전의 질이 되고, 그 다음에 염소이온이 35 ppm 정도가 아니라 19,000 ppm 정도가 되니까 다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과 같이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액체가 고체가 됐어요. 그러면 어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응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나번이 정답.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01몰 염산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이 농도에서 염산은 100% 해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pH를 계산을 하는데 산성 물질에서 pH를 계산하는 식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알칼리성 용액에서 pH 구하는 식은 14 플러스 로그 OH-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pH를 계산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H 플러스의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염산이 여기 H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0.01몰이라는 것은 H 플러스의 값과 같은 거예요. 자, 따라서 H 플러스 자리에 0.01몰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풀이에 있는 것처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HCl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3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아래 그림은 물 분자의 구조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분자 구조와 비극성의 효과로 같은 효과로 작은 쌍극자를 갖는다. 그리고 산소는 전기 염성도가 매우 커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다음에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하고 두 개의 고립전자쌍이 산소 원자에 남아있다. 다음에 고립전자쌍은 서로 반발력을 형성하여 분자 모형은 105도의 각도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카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는데 지금 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비대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비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극성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물은 비극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쌍극자를 갖는 게 아니라 큰 쌍극자를 갖게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가번은 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면 생물학적 고도 처리 방법 중에서 자, 먼저 여러분들 고도 처리라는 것은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공법을 고도 처리라고 하죠. 활성살레체 공법의 포기조 앞에 혐기성조를 추가시킨 것으로 혐기성, 호기성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혐기성조하고 호기성조죠. 질소가 제거가 고려되지 않아서 높은 효율의 NP의 동시 제거는 곤란한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반응조를 나타냈을 때 혐기성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무산소조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인을 제거하기 위해 무산소조는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반응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혐기성조가 있어야 되고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산소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호기성조는 항상 들어있는 포기조를 호기성조라 그러니까 호기성조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따라서 혐기성조가 있다 그러면 인을 제거하는 공법, 그리고 무산소조가 있다 그러면 질소를 제거하는 공법, 그리고 혐기성조와 무산소조가 같이 있다 그러면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기성조하고 호기성조는 인만 제거하는 공법이니까 생물학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공법, 인만을 제거하는 공법을 AO 공법이라고 하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됩니다.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현기성 소화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분하려고 한다. 연료로 쓰일 수 있는 가스를 많이 얻으려면 다음 중에서 어떤 성분이 특히 많아야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를 우리가 주로 어떤 가스라고 나타내죠? CH4라는 메탄가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CH4라는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물질이 많아야 돼요? 탄소라는 성분과 수소라는 성분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탄소가 가장 많아야지 메탄가스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에 탄소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7번에 보면 매립 시 발생되는 매립가스 중에서 악취를 유발한다는 소리예요.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이렇게 문제를 물었죠. 그러면 매립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호기성 상태가 아니고 현기성 상태로 매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NH3라는 암모니아, 그리고 H2S라는 황화수소가 냄새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냄새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되니까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찾아야 되는데 보기 중에서 뭐가 있어요? NH3라는 암모니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NH3라는 암모니아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의 정발 잡열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발 잡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응축열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물의 응축률은 얼마가 되죠? 600kcal/kg. 정답은 나번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정발 잡열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들 발열량을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 그래서 고위 발열량 같은 경우에서는 물의 정발 잡열, 물의 정발 잡열이 응축열이에요. 이 값을 포함하는 열이고, 반면에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열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은 수분의 정발 잡열에 포함 유무를 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설러지를 가열 가압시켜서 설러지 내 유기물이 공기에 의해서 산화되도록 하는 공법은, 자 여러분들, 유기물이 공기에 의해서 산화되도록 하는 공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섭식 산화 아니면 진범한 공법이죠.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보면 진범한 공법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범한 공법을 답으로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범한 공법과 섭식산화법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유기물이 공기에 의해서 산화되도록 하는 공법, 여기에서 포인트를 꼭 잡고 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0번에 보면 다음 폐기물의 분석 항목 중에서 폐기물의 공정시험 기준상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분석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원자흑광 광도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원자흑광 광도법을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대상 물질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 물질은 뭐냐면 중금속이 됩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서 중금속 물질이 한 개가 있거든요. 자, 어떤 게 있어요? 육가크론. 그래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육가크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41번에 보면 폐기물의 파쇄 작업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파쇄를 시켰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먼지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폭발이 발생한다든지,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을 발생하는데 폐수하고는 여러분들이 관계없죠. 폐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수처리를 발생을 했을 때,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서 폐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파쇄가 나오게 되면 파쇄에 작용하는 힘, 파쇄에 작용하는 힘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쿵, 충격력이죠. 그리고 옆으로 쭉 이렇게 밀접, 압축력. 그리고 칼날을 이용해서 자릅니다. 전단력.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파쇄기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단식 파쇄기예요. 근데 이 전단식 파쇄기는 충격식 파쇄기에 비해서 장단점을 묻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파쇄 속도와 이물질 혼입. 그래서 파쇄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이물질 혼입에 약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파쇄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42번 문제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소강도의 설계 기준이 되는 진발열량을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발열량이라는 것은 저위 발열량을 뜻합니다. 진발열량이라는 것은 저위 발열량. 그리고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수분의 응축률, 다시 말해서 수분의 정발 잡열이 포함되지 않은 값이에요. 반면에 고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총 발열량 또는 전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위 발열량에서는 수분의 정발 잡열, 다시 말해서 수분의 응축률이 포함되어 있는 열량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진발열량에 묻게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3번 문제 보시면 건조된 고용물의 비중이 1.4이고 건조 이전에 드라이 솔리드 함량이 38%, 건조 중량이 400kg일 때 슬러지 케이크의 비중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조건해 보시게 되면 건조된 고형물의 비중이 1.4, 그죠? 건조 이전의 고형물이 38%.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고형물 자체가 지금 고형물이 TS거든요. 고형물이 38%예요. 그러면 수분이라는 P로 표현하는 수분은 몇 %가 될까요? 수분은 당연히 62%가 되겠죠. 왜? 두 개를 합치면 100%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고형물의 비중은 얼마가 되느냐면 고형물의 비중은 1.4예요. 그러면 물의 비중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슬러지 구하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SL은 슬러지입니다. 로우라고 표기하면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로우라고 표기하는데 로우라는 것은 비중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W라는 것은 함량을 나타내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을 사용하게 되면 전부 다 여러분들 함량을 %를 떼고 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로 나타내면 1이 100%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TS라는 고형물의 함량이 38%예요. 그럼 0.38. 나머지는 수분이 되니까 62%의 수분, 0.62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고형물의 비중이 1.42. 그러면 수분의 비중은 1.0. 따라서 계산을 해서 더해줍니다. 더해주는데 슬러지의 비중이라는 것은 분의 1, 역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된 값에서 1에서 계산된 값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계산된 값을 역수 취해서 나타내면 1.1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면 A 폐기물의 조성이 탄소가 42%, 산소가 34%, 수소가 8%, 황이 2%, 회분이 14%였다. 이때 고위 발열량을 구하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위 발열량을 구하는데 저위 발열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위 발열량이 없는 상태에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라 그러면 어떤 식을 쓰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듀뇽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저위 발열량이 없는 상태에서 탄소, 수소와 같은 원소로 분석이 주어지는 상태에서는 듀뇽 공식에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듀뇽 공식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자, 먼저 우리가 듀뇽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듀뇽 공식에서 HH라는 고위 발열량은 8100C 플러스 34000 H-8분의 5 플러스 2500S. 자, 여기서 C라는 것은 탄소의 함량이죠. 탄소가 42%니까 대입했을 때는 0.4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H가 8%니까 대입했을 때 H는 0.08. 그리고 O는 산소니까 대입했을 때 O는 0.34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S라는 것은 2%니까 대입했을 때 0.02. 그래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4727kcal per kg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지 말고 문제가 똑같은 상태에서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저위 발열량을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첫 번째, 듀뇽 공식을 이용해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9H 플러스 W라는 저위 발열량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이 4727kcal per kg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생략하고 600, 9 곱하기 H가 또 같이 쓰면 되니까 8%, 0.08. 그리고 수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저위 발열량도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출제되어 있던 문제를 우선적으로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의 응용이 되어서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응용 문제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옵티컬 쇼터, 광학 분류기죠. 광학 분류기를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광학 분류기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색깔입니다. 색깔. 그죠? 그래서 가나다라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가번에 종이와 플라스틱의 분류, 나번에 생유리와 일반 유리의 분류, 그리고 딱딱한 물질과 물렁한 물질의 분리, 나번에 유기물과 무기물의 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색을 분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색이 들어가 있는 것은 생유리와 일반 유리의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풀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6번, 40만 명이 거주하는 A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8,000m의 삼성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지역의 쓰레기 발생원의 단위가 1.37kg per 인일이며 쓰레기의 밀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쓰레기의 밀도를 계산을 하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쓰레기의 밀도의 단위를 보세요. 단위를 보면 톤 퍼 미터의 삼성이에요. 톤이라는 것은 중량이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체적이에요. 그래서 분자에 쓰레기 발생량을 넣고 분모에 미터의 삼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을 보시면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쓰레기 1.37kg per 인일이에요. 그럼 1.37kg 인일에서 킬로그램을 살려놓는 거죠. 왜? 톤으로 바꿔야 되니까. 대신에 인과 일을 없애야 돼요. 그럼 인이라는 것은 인구수 40만 명을 곱합니다. 자, 그리고 킬로그램을 톤으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했어요. 자, 그러면 단위가 여러분들 어떤 단위만 나오죠? 톤이라는 단위만 나왔어요. 그러면 1을 없애야 되잖아요. 1을. 그죠? 1을 없애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8,000m의 삼성을 수거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8,000m의 삼성. 왜 8,000m의 삼성을 분모에 넣어줬느냐? 정답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주에 8,000m의 삼성. 그러면 일주는 7일. 따라서 1이라는 단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단위가 분자 분모의 단위가 없어지면서 톤과 미터의 삼성만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0.48 톤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47번에 보면
가로가 1.2m, 세로가 2m, 높이가 12m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곱하면 미터의 삼성이라는 뭐가 되는 거죠? 용적,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위 발열량이 12,000kcal/kg. 저위 발열량. 자, 저위 발열량하고 한 쌍이 뭐예요? 연료량입니다. 연료량. 그래서 GF를 연료량이라고 나타내면 kg/h.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 열량과 연료량은 한 쌍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연소실의 열 발생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연소실의 열 발생률은 kcal/m의 삼성 hour로 계산하니까 우리가 12,000kcal/kg 곱하기 10kg/h. 그러면 저위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이 되는 거죠. 나누기 1.2m, 2m, 12m를 곱하면 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4166.67kcal/m의 삼성 hou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우리가 점수를 좀 높게 맞출 수 있거든요. 반면에 공식을 이용을 이렇게 하는 문제 중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이런 문제라든지 간단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놓으면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여러분들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8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폐기물 대비할 시에 적정 C/N이라고 그랬어요. C/N이 뭐죠? 탄질소비죠. 그래서 탄질비라고 합니다. 자, 탄질비라는 것은 탄소의 값에서 질소의 값을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면 가장 적당한 탄질비는 약 얼마 정도죠? 30전후가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30전후의 값이 나와 있는 것은 라번에 25에서 50이 나와 있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적환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가장 낮은 것은 상당히 시험에 출제가 높습니다. 적환장. 자, 적환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를 적환장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왜 적환장이 필요하냐? 가번에 보면 공기수송 방식을 사용할 경우, 나번에 폐기물의 수집에 대형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대형이 아니라 소형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죠. 다번에 처분장이 원거리에 있어서 도중에 불법 투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리고 처분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형 차량에 의해서 수송이 비경제적일 경우에 적환장은 우리가 쓰레기가 발생되는 중심에 우리가 적환장을 설치를 하는 거죠. 무게 중심에 가까운 곳에. 자, 따라서 적환장 설치와 관계없는 것은 나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든지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집할 수 있으면 적환장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바로 최종 처분장으로 보내는 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나버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50번 문제 보면 하부로부터 가스를 주입해서 모래를 부상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동상 매질을 쓸 때 모래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열해서 상부에서 폐기물을 주입해서 태우는 형식의 소각로. 다시 말해서 직접 불꽃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모래에 열을 가해서 모래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소각로? 유동층 소각로. 그럼 이렇게 유동층 소각로를 쓰게 되면 유동층 소각로는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죠? 따라서 파쇄 등의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유동층 소각로. 반면에 파쇄 등의 소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 폐기물 소각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화격자 소각로, 스토크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는 정답은 답은. 그리고 플라스틱을 소각을 했을 때는 주로 사용하는 게 뭐죠? 플라스틱을 소각하게 되면 고정상 소각로. 그래서 고정상, 화격자, 유동층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 놓으시면 수험 준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폐수 처리 방법 중에서 고액 분리 방법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고액 분리라는 것은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부상 분리. 나번에 전기투성, 다번에 원심 분리, 나번에 스크리닝. 나번에 전기투성이라는 것은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해수를 담수화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방법과 고액 분리 방법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리고 52번에 보면 슬러지 안정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슬러지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슬러지를 안정화시킨다는 소리는 주로 소화조에서 우리가 슬러지를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화조라는 것은, 그리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수나 폐수에 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생물학적이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면 미생물을 이용하고 화학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응집제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화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찌꺼기가 가라앉겠죠. 그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그래요.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안정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가번에 혐기성 소화. 그래서 소화조에서 우리가 산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혐기성 소화, 산소를 이용하면 호기성 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비화. 근데 나번에 보면 살수여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살수여상법이라는 것은 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부착성장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살수여상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모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처리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냐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3번 혐기성 소화 탱크에서 유기물 80%, 무기물 20%인 슬러지를 소화 처리해서 소화 슬러지의 유기물이 75%, 25%가 되었을 때 소화 효율은, 자, 소화 효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소화조에서 제거된 값을 뜻합니다. 그러면 소화조에서 제거된 값은 항상 여러분들이 유기물 나누기 무기물의 비로 나타내거든요. 80%와 20%의 유기물이 들어와서 소화조에서 제거된 값은 75 나누기 25, 이 차만큼 제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소화조에서 제거된 값이에요. 이 값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처음의 값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됩니다. 처음의 값이 80 나누기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하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제거되는 값이라는 것은 반응조에서 제거되는 양을 먼저 계산을 해서 그리고 처음의 값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제거되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BOD의 제거율, 그러면 물속에 있는 BOD를 제거하는 거고 소화율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소화조에 있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면 25%가 나오니까 정답은 가번의 25%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4번에 보면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는, 자, 여러분들 혐기성 상태라고 해요. 자, 혐기성 상태에서 유기성 폐수라는 것은 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로 어떤 물질이 되죠? CHO가 여러분들 혐기성,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물질이 나오죠? CO2와 CH4가 주로 나오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CH4가 되는 메탄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면 다양한 크기를 가진 혼합 폐기물을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로 큰 폐기물로부터 후속 처리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선별 방법은, 지금 가장 큰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큰 폐기물로부터 후속 처리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선별 방법 그랬어요. 자, 이 방법은 스크린 선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들 스크린 선별이라는 것은 이런 통이 있어요. 이런 통에서 구멍이 나 있는 통을 통해서 안쪽에서 폐기물을 주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통을 회전을 시켜줘요. 회전을 시켜줘서 큰 것들은 안쪽에 그대로 있고 작은 것들은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폐기물로부터 후속 처리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선별 방법이 스크린 선별이 된다는 거.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진동수가 250Hz, Hg를 Hz라고 합니다. 파장이 5m인 파동의 전파 속도는,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속도를 계산하시오 나왔으니까 속도가 답에 보면 m/s입니다. 그죠? 그래서 m/s니까 여러분들이 250Hz와
파장 5m를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돼요. 곱해 주면 전파 속도라는 값이 나오겠죠. 식으로 굳이 안 보셔도 관계없는데 식으로 보시면 속도라는 V는 람다라는 파장 곱하기 F라는 진동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람다라는 여러분들 파장이 5m 그리고 F라는 진동수가 250Hz니까 250Hz 곱하기 5m를 하면 단위가 m/s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면 1250이 나오니까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그리고 57번 어느 백체의 입사음의 세기가 10-2성 W가 와트입니다. 와트 퍼 제곱미터이고 투과음의 세기가 10-4성 와트 퍼 제곱미터. 자, 이 벽체의 투과율과 투과 손실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투과율과 투과 손실을 계산을 합니다. 자, 먼저 투과율을 계산을 합니다. 투과율이라는 것은 입사음의 세기와 투과음의 세기입니다. 입사음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거죠. 투과라는 것은 투과된 값이에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입사음의 세기가 10-2성 와트 퍼 제곱미터, 투과음의 세기가 10-4성 와트 퍼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투과율의 값은 10-2성이 돼요. 그러면 투과 손실을 계산을 했을 때 투과 손실의 공식은 10로그 투과율분의 1이거든요. 로그라는 것은 공학용 계산기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투과율 자리에 10-2성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20dB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투과율은 10-2성, 투과 손실은 20dB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면 소음계의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능 기준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가번에 레벨 레인지 변환기의 전환 오차는 5dB 이내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5dB이 아니라 0.5dB 이내가 됩니다. 그죠? 다음에 측정 가능 주파수의 범위는 31.5Hz, HC를 Hz라고 합니다. 31.5Hz에서 8kHz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에 측정 가능 소음도 범위는 35에서 130dB 이상이어야 한다. dB는 데시벨이라고 했죠. 다음에 지시계기의 녹음 오차는 0.5dB 이내여야 한다. 자, 따라서 잘못 설명된 말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중의 변화에도 기계의 높이 및 고유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며 부하 능력이 광범위하나 사용 진폭이 적은 것이 많으므로 별도의 댐퍼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방진제는, 자, 문제에서 핵심은 별도의 댐퍼가 필요하다는 거죠. 댐퍼라는 것은 공기를 주입하는 것을 댐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댐퍼가 필요하니까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보기 중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은 공기 스프링,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돼요. 내용 자체를 알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지만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 서술되어 있는 내용 자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구를 빨리 찾아내는 것도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댐퍼, 공기가 주입되는 장치를 댐퍼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기 스프링이 나와 있네. 그래서 공기 스프링이 정답. 이렇게 찾아내시는 게 가장 현명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60번에 보면 다음은 진동과 관련된 용어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갈로 1번은 1에서 90Hz 범위의 주파수 대역별 진동 가속도 레벨의 주파수 대역별 인체의 진동 감각 특성을 보정한 후에 값들을 데시벨로 합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네모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의는 어떤 레벨에 대한 정의인가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진동 레벨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동 레벨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기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서 진동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진동 가속도 레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진동 감각 특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핵심은 진동 가속도 레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서 그럼 진동 가속도 레벨에 관계되는 내용은 진동 레벨, 이렇게 답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상당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수업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제가 잔소리처럼 여러분한테 하지만은 잔소리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세게 들으시면 합격을 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자, 어떤 잔소리를 하죠? 매일? 복습.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수업은 반드시 미뤄둬서 복습을 하지 말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항상 이렇게 내용이라는 것은 연관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날 그리고 며칠 띄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격차를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제 한 것 같은데 오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다음 일주일 뒤에 공부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하기는 했는데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연관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공부 패턴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복습 그리고 항상 반복학습 그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은 꼭 취득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제 수업을 듣는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